환상이 환멸로 바뀌면서 앵꼬 부부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갈등의 시작인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더러는 포기하고 이혼한 부부도 나오지만 이때 성숙한 부부들은 인꼬 부부로 환골탈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환 시리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저작권 있는 거예요. 네. 자, 요걸 좀 더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온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전의 상태를 반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어때요? 남녀의 차이, 기질의 차이, 습관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이 끊임없이 내 경계선을 침범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 애써 무시함으로써 갈등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상대가 가만히 있어요. 상대는 끊임없이 나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심지어 변화시키려고 하죠. 이게 갈등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부부도 나왔지만 성숙한 부부들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고 여러분처럼 공부하시고 배운 것을 하나하나 실천할 때 부부는 참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결혼의 과정이에요. 자, 이 과정을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박사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한 쌍의 연인이 사랑에 붙어 빠져나올 때 그때서야 그들은 참사랑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쌍의 연인이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참사랑을 하기 시작한다. 자, 위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사랑에 빠진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빠졌다는 말은 거기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말이죠. 만약 사랑에 빠진 채로 연애 때 감정을 가지고 결혼하고서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자가 되거나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사랑에 빠졌다가 빠져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기간을 얼마나 오래 가느냐, 회복하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자,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한 쌍의 연인이 사랑에 빠져나올 때 그때서야 그들은 참사랑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이 시기의 사랑은요 성호르몬에 이끌린 애욕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시기의 사랑은요 훨씬 차원이 높은 사랑이에요. 책임지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저는 이 시기의 사랑을요 둘레길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60점짜리 사랑이에요. 저는 이 시기의 사랑을 100점짜리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60점짜리 사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태어났으면 100점짜리로 살아봐야 되잖아요. 자, 100점짜리로 사실 우리를 생각하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안꼬 부부, 앵꼬 부부, 인꼬 부부란 말을 썼는데요. 앵꼬 부부는 권태기에 빠진 부부를 말합니다. 권태기의 사전적인 의미는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됨에 따라서 부부가 서로에게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해지는 시기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권태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권상우가 태진아로 보이는 시기를 정의합니다. 권상우처럼 훈남이던 남편이 어느새 머리 수준 하나둘 빠지고 외불떼기가 되어가고 김태희처럼 아름답던 아내는 오구리 파마에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에 어느새 S라인이 되어버렸네. 어떡할까요 이 부분? 근데 여러분 누구나 권태기가 와요. 누구나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요. 저도 그랬고요. 전 세계 모든 부부가 갈등을 겪어요. 갈등하다고 해서 갈등 겪는다고 해서 불행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갈등을 하면 우리 불행해. 아니에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갈등하면 우린 불행해. 헤어져.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부부가 다 헤어져야 돼요. 갈등하지 않는 부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 하면 결혼식 준비는 했는데 결혼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젊은이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얼마 전에도 스칼라티움에서 예비 커플들 대상으로 강의했지만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해라. 30분의 결혼식은 삐까뻔쩍하게 준비하면서 정작 50년, 70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할 결혼 생활은 준비하지 않아요. 배우자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배우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돈 때문에 그래요. 다들 돈 버느라고. 돈만 있으면 잘 살 줄 알고. 월화수목 금금금이 일하잖아요. 돈을 버는 이유도 가족 때문에 하는 건데 어느새 가족은 뒷전이에요. 돈이 많으면 잘 살 줄 알아요. 돈이 필요하죠, 물론. 돈은 행복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 대상 강의할 때 재테크를 하지 말고 애테크를 해라.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이모 씨가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해요, 그분? 안 행복해요. 그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행복은 절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는 거지. 자, 아까 봤던 책에서 첫 번째 후회가 뭘까요? 이것도 역시 결혼과 가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다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고학력이 필요합니까? 이거 하는데? 스펙이 필요합니까? 돈이 많이 듭니까? 아니에요. 평상시에 일상 가운데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렇게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후회를 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배우지 않고 결혼을 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우지 않고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결혼과 육아예요. 우리가 운전을 배우려고 해도 악기를 배우려고 해도 학원이나 전문가한테 가서 배우잖아요. 결혼 생활은 배우지 않아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배우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성호르몬 때문에 덜커덕 결혼합니다. 덜커덕 아이가 태어나고요. 덜커덕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는 부쩍부쩍 자라는데 엄마는 뒤치다꺼리하기 바빠요. 요즘 젊은 엄마들 보니까요. 육아를 내 이놈한테 물어봐요. 내 이놈한테 물어서 거기 올라온 거 가지고 애를 키워요. 여러분, 온라인에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은 그 아이한테 맞는 상황이에요. 내 아이한테 맞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내 이놈한테 물어봐. 저도 손자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키우지만 제 아내는 손자의 똥 색깔을 보면 어떤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몰라요. 공부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결혼 공부를 했어요. 육아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걸 덜커덕 인생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덜커덕 살아갑니다. 자, 행복은요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에 대한 사행시를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번 띄워봐 주세요.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배운 만큼 실천한 만큼 딱 그만큼만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지 않았는데 행복할 수 없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행복할 수 없어요. 실천하지 않았는데 행복할 수 없어요. 자, 제가 오늘 깰 테니 여러분이 한번 해주십시오. 자, 마, 배, 실,
수천원 만원만. 네, 딱 그만큼만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요 3가지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경영자고, 둘째는 일터경영자고, 셋째는 가정경영자예요. 그런데 가정경영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고 돈을 모으고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경영 행위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해서 빨리 돌아가시거나 대기업의 CEO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성공한 자기경영이 아니겠죠. 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기경영의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일터경영의 대상은 임직원이나 고객이나 공익법인이라면 주민이 되겠죠. 가정경영의 대상 가족이나 친지예요. 자기경영의 정체성은 개인의 인격체죠. 일터경영의 정체성은 공익 또는 이익단체입니다. 가정경영의 정체성은 혈연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동체죠. 자, 자기경영의 목표는 뭔가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터경영의 목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매출과 이익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이런 것이 되겠죠. 가정경영의 목표는 가족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겁니다. 자기경영의 기간은 개인의 평생이죠. 그런데 일터경영은요, 흔히들 경영학에서 영속적인 기업이라는 의미로 ongoing concern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개인으로 본다면 그게 1년 내지 30년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회사 오래 다녀도. 그런데 가정은요, 개인의 평생은 물론이고 후손들에게 가문을 전수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영속적인 의미로 ongoing family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자기경영의 성과로는 건강한 신체와 자존감과 행복감이 주어지죠. 일터경영의 성과로는 높은 연봉, 사회적 지위와 명예, 가정경영의 성과는 행복한 가정과 축복된 가문이 주어집니다. 자, 자기경영의 전략 전술은요, 평생에 걸친 끊임없는 자기 동기부여죠. 일터경영의 전략 전술은 이기는 기술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조직 내부에서는 신상필벌제도나 포상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요, 이기는 곳이 아니라 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기경영자와 일터경영자들이 가정에 돌아와서도 이기려 하기 때문에, 마누라를 이기려 하고 자식들을 이기려 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소통은커녕 오히려 불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군 장성은요,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일렬로 도열해서 맞는답니다. 모 CEO는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을 직원 부리듯이 그렇게 대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 기다려주고 수용하고 인내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들이 가정에 들어갈 때 표정이 몇 가지가 되는 줄 아세요? 70가지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지으세요? 저는 아버지들을 온도 조절기라고 부릅니다. 채운 게 온도계가 아니에요. 온도 조절기. 저도 한참 동안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입모양을 연습을 하고 집에 들어갔었어요. 제가 들어가면 아이들 표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그걸 연습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가정경영 누가 해야 할까요? 남편이 해야 돼요? 아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네, 정답 나왔네요. 제가 부부 세미나를 10년 이상 진행하면서 물어보면 다 같이 해. 다 둘 다 해. 맞아요. 둘이 하는 거 맞아요. 저는 부부를 팀이라고 불러요.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처럼 부부는 찰떡궁합이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불알 친구 다 있죠? 제 불알 친구는 제 아내예요. 저랑 가장 친한 사이가 제 아내거든요. 불알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아니에요? 자, 저는 제 아내를 부를 때 내연녀라고 부릅니다. 문을 띄워봐 주세요. 네. 내 사랑하는 연. 연인인 여. 여자, 그게 제 아내입니다.
재수 없죠? 재수 없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네. 자, 부부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둘 다 하는 가정 한 가정도 못 봤어요. 누가 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너는 안 해도 내가 한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가는 곳마다 남편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 남편이 해야 하냐면요, 우리 남편들은요 유사 이래로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목표가 주어지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능력이 여성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리고 많은 교육 훈련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가정 경영을 하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 보러 하라고 얘기합니다. 남성 여러분은 가정의 CEO예요. 경제적 공급자만이 아니에요. 배우자의 파트너이자 한 사람의 부모이자 자녀고, 자녀들에게 멘토이자 코치이자 롤모델이에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결혼 생활할 것 같습니까? 부모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한테 배운 대로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설계자인 동시에 건축가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문의 시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남성 여러분, 여러분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애를 낳았다고 아버지가 아니에요. 돈 벌어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8가지 역할을 다 해내셔야 하고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우리 가정경영자 남편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날 남편들이 어떻게 가정경영을 하고 있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만약 이 세상의 남자들이 가정을 경영하듯이 기업을 경영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묻어날 것이다. 네, 이것이 오늘날 남자들이 가정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 남편이 가정 경영 전혀 안 해. 관심도 없어. 뭐 돈 벌어다 주는 건 고맙지만 8가지 역할 다 해야 되잖아요. 안 해.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 아내들. 포기할까요? 포기해요? 아니에요. 우리 아내들은요 가정의 공동대표예요. 자, 그때는 아내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을 위대한 아내, 위대한 엄마라고 부릅니다. 남편이 하면 좋겠지만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요? 남편이 가정경영자로 돌아올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남편을 가정경영자로 돌아오게 할 거냐? 남편을 감동시키세요. 죄송합니다, 여성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여성은요 남성보다 역량이 30%가 뛰어나다는 통계가 있어요.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대단히 이성적이에요. 여성 여러분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위대한 아내, 위대한 엄마시잖아요. 자, 남편을 감동시키는 첫 번째 방법, 남편의 권위를 좀 세워주세요. 못마땅한 남편이라도 최고로 대접해주세요. 가정 안에서 우선 아이들이 보기에 최고의 아빠로 대접을 해주세요. 돈을 좀 못 벌어와도, 배가 많이 나와도 대접해주세요. 여러분이 대접한 대로 남편이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대접한 대로 돼요. 자, 요즘 우리 남편들한테 권위가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오죽하면 삼식이새끼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겠어요. 저 그거 너무 싫어해요. 가족을 위해서 20년, 30년 열심히 봉사한 다음 집에서 밥 3끼 먹을 수 있잖아요. 뭐 그걸 갖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 욕먹을 각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한테 설거지하라, 청소해라, 음식물 쓰레기 버려라 그럼 부탁하지 마세요.
그럼 저 총중석에서 헐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이런 반응이 저한테 들려요.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코칭을 합니다. 먼저 부부 사이를 친밀하게 하려고 아내 여러분이 노력하십시오. 남편은요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못해요. 그저 돈만 벌어다 주면 다 한 줄 알아요. 아내들은 할 수 있어요. 자, 부부 사이가 친밀하지도 않은데 아내가 그걸 강제로 시켰어. 남편이 입이 대빨 나와서 그걸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우리 여성들도. 그런데 부부 사이가 친밀해지면 아내가 시키지 않은 남편이 그런 일을 스스로 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코칭합니다. 여보, 존귀한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남편이 안 할 것 같아요. 아, 이런 걸 하니까 좋아하네. 그러고 또 해요. 남자는 단무지잖아요. 단무지예요. 아내의 칭찬에 너무 목말라해요. 남편들이. 너무나 유능한 남편들이 집에 가서는 팍이 터지더라고요. 자, 또 남편이 또 해줄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코칭합니다. 여보, 당신이 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면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깨를 으쓱하면서 뭐 더 할 거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 아내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이쯤에서 제가 제 아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황금알이라는 MBN TV의 황금알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 아내를 젖소부인이라고 불렀어요. 가슴이 크다 작다는 젖소가 아니에요. 이교소 젖소 할 때 젖소예요. 제 아내는 결혼 20년 동안 저한테 한결같이 젖소부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희 회사가 논현동에 있었거든요. 논현동이란 말이 고개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눈이 오면 퇴근 시간에 버스가 안 다녀요. 고개를 못 올라오니까. 그때 지하철도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퇴근 시간에 남아있는 직원들 다 데리고 야, 우리 회식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10명이든 20명이든 데리고 회식해요. 회식 끝나면 밤 11시에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집이 우리 집이에요. 논현동에서 개포동이에요. 걸어가면 1시간 걸려요. 아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밤 12시에 깨가지고 10명, 20명 술상 다 차렸어요. 밤새도록 술심 들고요. 다음날 해장국 끓여서 출근시켰어요. 어떤 날은 구두도 닦아주고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 구두도 닦아주고 그랬어요. 그걸 제가 한 10년을 한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이 술을 잘 안 마시지만 과거에는 술을 참 좋아했어요. 20년 동안 제가 술을 마시고 들어간 다음날 제 아내가 단 한 차례도 술국을 안 끓여준 적이 없어요. 어떤 날은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도 제 아내는 묵묵히 술국을 끓여내주더라고요. 저는 젊은 시절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지만 제가 이 결혼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나 많은 이 사람한테 은혜를 입고 있구나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제 아내에게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가정 행복 코치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자, 제 아내는 20년 동안 젖소 부인이었지만 이제는 이교소 부인이 됐어요. 남편을 가정 행복 코치로 만들었잖아요. 이젠 저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요즘 특별히 갱년기가 되면서 얼마나 거세졌는지 바락바락 대들어서 죽겠어요. 요즘 아주 그냥 갖다 버리고 싶어요. 차라리 혼자 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여성들이 왜 나만 그래야 하죠? 억울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부부가 서로 친밀하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온 가족이 건강해요. 행복지수가 높아져요. 아이들 공부 잘해요. 엄마가 원하는 대학 가요. 아빠도 엄마도 유능한 성과를 나타내요. 돈도 빨리 모여요. 재정적인 안정도 빨리 이룰 수 있어요.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인생이 목적이잖아요. 부부가 서로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명문 가문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내한테 사육당한 친절한 수경 씨는 어떻게 가정 경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친절한 수경 씨가 되기로 선언하면서 시작한 일이 바로 이 감정 수첩 쓰기였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짜증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짜증이 이렇게 많아. 내가 짜증 낼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니들이 좀 잘해보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 아내가 계속 저한테 짜증내지 마. 제발 좀 친절해봐. 라고 호소하니까 어느 날 제가 이 수첩을 사서 감정 수첩이라고 이름 붙이고 제게 어떤 감정, 주로 짜증, 분노, 화 이런 게 일어날 때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 감정, 깨달은 점 등을 적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요, 정말 짜증이 많은 거예요. 쓰기 전에 몰랐어요. 어떤 날은요, 하루에 15번 적힌 날도 있더라고요. 수첩을 쓰니까요, 짜증이 나면 내가 짜증을 내고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해요. 인식하니까 짜증이 금방 가라앉아요. 수첩을 계속 쓰니까 짜증나는 빈도가 점점점 멀어져요. 3개월 쓰니까 수첩 쓸 일이 없어졌어요. 제가 더 이상 짜증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쯤 지나서 자신있게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죠. 여보, 나 이제 짜증 잘 안 내지? 제 아내가 저를 딱 째려보더니 당신은 아직도 안 친절해. 짜증나. 몇 달에는 수첩까지 써가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걸 몰라주는 아내가 야속하고 짜증이 났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나로 인한 상처가 안 풀린 게 있구나.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 먹고 주도적이고 의지적으로 친절하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 한 6개월쯤 지났는데요, 제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요즘 당신이 저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저 요즘 마치 신혼으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28년 직장 생활을 했고요, 11년째 기업을 경영하면서 많은 연봉도 받아왔고 지금은 아니지만 큰 계약서에 사인도 많이 해봤어요. 그때도 기뻤지만 아내의 짧지만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더 기쁘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정 행복 코치란 사람이 결혼 20년이 넘어서 그런 고백을 들었다는 게 참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이야, 아버지로서는 잘 모르겠는데 남편으로서는 참 괜찮은 남자 같아. 그 엄마 아빠한테 좀 잘해. 이 말을 듣고 제 아내는 입을 삐죽거리던데 그때 저는 아들에게 야 이마! 이만하면 애비로서도 잘하잖아!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도 못 꺼냈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 부부가 하고 있는 게 텐텐 대화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부부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눠야 할 때가 있어요. 기쁜 일이 생겼거나 슬픈 일이 생겼거나 우울한 일이 생겼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지나버리지 마시고 저희 부부는 이걸 노트를 꺼내들고 대화를 해요. 10분 동안 쓰는 거예요, 각자. 그걸 노트를 바꿔서 읽고 그걸 가지고 10분 동안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텐텐 대화에 대해서는 제 첫 번째 책에 보시면 어떻게 쓰는지 또 저희 부부가 실제로 쓴 사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또 매년 연말이면 우리 가족들한테 야, 오늘 10대 뉴스 하는 날이야. 그럼 미리 날짜를 정해줘요. 그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외식을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각자 자기의 10대 뉴스를 발표해요. 그 중에서 우리 집 10대 뉴스는 올해 이거다라고 가족들 합의하에 정해요. 여러분 이거 기업이나 언론에서 매년 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저는 이게 20년이 넘었거든요. 저 요즘에 이거를 우리 행복한 아버지 모임을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원우들끼리 매년 연말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SNS에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집의 뉴스를 10대 뉴스를 정해서 가족끼리 나누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우리 집 역사책이에요. 아, 중학교 때 애들이 저런 일이 있었지. 아, 고등학교 때 저런 일이 있었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가정의 귀한 보배가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는 또 가정경영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30대 후반부터 세웠는데 그때는 이름이 이렇게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엑셀 시트로 1년 단위로 표를 만들고 우리 가족의 나이를 적고 내가 언제 학교를 가고 군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제 체중을 적어 나가고 제 직장에서 언제 승진하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예금 적금 액수는 얼마씩 불려나가고 집은 어디 살고 차는 뭘 타고 여행은 어딜 가고 사회봉사활동을 뭘 하고 이런 거를 제가 나름대로 10년치를 매년 연말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언제 여기 보시면 체중이 80까지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에 이렇게 떨어지죠. 지금은 72가 됐지만 제가 언제 승진하게 돼서 꼭 그때 승진하지도 않아요. 얼마만큼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때 그 돈이 모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20년을 이걸 하고 보니까 얼추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두 번째 책에 요령이 나와 있는데요. 가정에 돌아가시면 이 10대 뉴스하고 이 10개년 계획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을 가문의 시조라고 불렀어요.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두 분이 만나서 애 낳고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에서 자녀들 세대로 가문이 이어지고 전수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100년 가정의 경영자, 1000년 가문의 시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문은 명문이 될 수도 있고요, 멸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인류 역사가 뭡니까? 명문 가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허접한 가문을 물려받은 건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지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허접한 가문을 물려주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흙수저로 태어났던 이혼한 부모를 뒀던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가정경영을 하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혹시나 부모님의 악영향을 받으셨다면 끊으세요. 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끊으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영향력을 키워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마치기 전에 영안실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1년 전이나 1년 후나 사고나 태도나 행동이 똑같다면 여러분이 1년